반갑습니다. 네. 뭐 표정은 별로 안녕하신 표정이 아니신 것 같은데, 어쨌든 즐거운 마음으로 뭐 인상 쓴다고 뭐 안 될 게 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라든지 더 아는 즐거움이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사례를 통해서요. 사례를 통해서 왜 이제 그러냐면 등기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시험에 거의 뭐 빠지지 않고요. 사례형 문제가 항상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공부를 하실 때에는 이제 등기법은 되도록이면 이제 사례를 통해서 모든 내용을 이해하시고 뭐 적절히 이제 암기할 부분, 등기법은 거의 암기할 부분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 다 이해만으로 이제 족한 그런 과목입니다. 사례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 등기법의 이제 전반적인 부분을 이제 같이 한번 개관을 해 볼 건데요. 아마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뭐 말씀을 드렸던 거 예고를 했던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하는 수업은 우리 등기법에서 전반적인 내용을 이제 다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어렵고 힘드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걸 계속해서 오늘 한 내용은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앞으로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수도 없이 이 내용이 반복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시험 치르기 전까지 최소한 이 내용을 10번 이상은 보실 거예요. 그래서 다만 이제 교재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내용을 이제 한꺼번에 한번 모아가지고 전체적인 등기법 개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사례입니다. 1번 사례 같이 한번 보시면 갑이 을에게 1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돈 빌려줬다라는 거죠.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변제기, 이제 변제기라는 표현을 알고 계시죠? 다른 말로 이제 채무 이행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변제기, 뭐 이행기 같은 말이에요. 자, 변제기에 을이 갑에게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을 때, 빌린 돈 안 갚는다 이 말이죠. 변제하지 않을 때, 이때 갑이 을 소유 X 부동산에 취할 수 있는, 채무자 을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부동산에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1, 2, 3, 4, 5 답 찾는 거 아닙니다. 1, 2, 3, 4, 5번의 순서대로 절차가 이제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제가 이 사례를요 같이 이제 도식화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 1번 사례죠. 갑이 을에게 1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돈 빌려줬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이제 재산권, 여러분 민법에서 이제 배우시죠? 재산권 하면 크게는 이제 두 가지로 우리 여러분들 시험에 이제 출제되는 부분은 이제 물권과 채권입니다. 물권도 재산권이고요. 이제 채권도 재산권인데 일단 물권은요. 말 그대로 물건에 대한 권리를 물권이라고 하는데 이 물건에 대한 권리인 물권은 누구에게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계신 물건 누가 가져가더라도 달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에 누구라도 방해를 하면 그 방해를 제거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물권은요. 누구에 대해서도 권리를 주장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반해서 채권은요. 채권은 그 계약을 체결한 그 상대방에 대해서만 권리를 주장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갑이 병에게 야, 돈 내놔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이건 채권입니까? 물권입니까? 채권이에요. 그래서 갑은 1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갑이 채권자, 그다음 을이 채무자인데 의무자다, 그죠? 자, 그런데 을은 변제기가 되도록 갑에게 변제를 하지 않는다. 돈을 안 갚는다 이 말이죠. 자, 근데 을은 X라는 부동산을 하나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이제 갑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자, 제가 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우리 법은요, 여러분 자력 구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력 구제는 허용하지 않아요. 스스로 권리 구제를 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세상이 무질서해져 버리거든요. 자, 따라서 갑은 누구를 어디를 통해서 여러분 권리 구제를 받으셔야 됩니까? 자력 구제는 안 되니까. 즉 무슨 이야기냐면 갑이 을 집에 찾아가서 야, 돈 내놔 안 주니까 막 을 때리는 거예요. 때리면서 강제로 돈을 막 가져갑니다. 범죄입니다, 여러분. 범죄예요. 뭐 강제로 가져가면 여러분 그게 강도죄가 될 수 있습니다. 강도죄. 그다음 몰래 가져간다. 절도죄가 될 수 있어요. 범죄입니다. 자, 그래서 자력 구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그러면 갑은 누구를 통해서 권리 구제를 받으셔야 됩니까? 법원, 사법부 법원입니다. 자, 그래서 갑은 이제 법원을 통해서 이제 권리 구제를 받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요. 예, 돈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걸 그렇게 잘 아십니까? 안 당해보신 분은 잘 모르시는데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여러분 돈 없는 사람입니다. 갑이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서 법원에다가 지금 을이 돈 안 갚아요. 판사님 돈 좀 갚게 해주세요. 라고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갑이 제기를 합니다. 그럼 법원에서 보고 심리를 해서 승소 판결을 내렸어요. 그럼 판결 받는다고 여러분 판결 받는다고 갑에게 법원에서 1억 원을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판결을 받아서 그 판결을 가지고 을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까지 하셔야 채권의 궁극적인 만족을 얻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해되시죠? 자, 따라서 갑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 여러분 소송을 하기 전에 지금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법원에 소송을 하기 전에 아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을이 그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뭐 빼돌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을 소유의 재산을 빼돌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을이 돈이 없어요. 이제 그걸 이제 우리 법학에서는 이제 무자력자라고 합니다. 돈 없는 사람, 그 무자력자. 그럼 강제 집행할 수 있는 대상이 없지 않습니까? 이해되시죠? 따라서 갑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임시로 왜냐하면 왜 임시라는 말을 쓰는지 아시겠죠?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일단 임시로 을의 재산을 붙잡아 놓고 소송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법률 용어가 하나 나옵니다. 법률 용어 꼭 알아두셔야 돼요. 보전처분. 소송 제기하기 전에 일단 임시로 뭔가 붙잡아 놓는다라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보전처분. 자, 이 보전처분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자, 하나는 가압류, 또 하나는 가처분입니다. 가압류와 가처분. 자, 그럼 가압류와 가처분은 이제 뭘 가지고 구별을 하느냐? 종류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전처분 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가압류, 또 하나는 가처분. 그럼 이건 뭘 가지고 구별을 할까요? 가압류와 가처분은요. 가압류는 자,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금전적 권리의 기초에서 상대방의 재산을 임시로 붙잡는 거예요. 임시로 처분 제한 붙잡습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가압류. 그 다음 가처분은 이제 눈치 빠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가처분은 뭐예요? 금전 아니면 뭡니까 여러분? 비금전. 즉 금전이 아닌 권리. 그러니까 금전적 권리, 외의 권리, 나머지를 전부 다 칭하는 겁니다. 비금전적 권리의 기초에서 상대방의 재산을 임시로 처분 제한하는 것을 그걸 가처분이라고 합니다. 자, 용어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 등기법 하실 때 이 용어 모르시고 여러분 등기법 안 됩니다.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종종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가압류와 가처분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뭐냐, 그 권리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뭐냐, 그걸 가지고 구별하는 것이지 상대방 채무자의 재산의 종류가 뭐냐, 그걸 가지고 구별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뭐냐,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뭐냐, 그게 돈 받을 권리냐, 금전이냐 아니면 비금전이냐, 그걸 가지고 구별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재산의 종류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돈 받을 권리가 있는데 상대방의 재산을 임시로 처분 제한하는데 상대방이 만약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하는 거고, 만약에 상대방이 유체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고가의 골동품을 가지고 있다든지 골프채를 가지고 있다든지 그 유체동산에 대해서 역시 나는 돈 받을 게 있는데 상대방이 유체동산에 대해서 역시 가압류를 합니다. 그걸 유체동산 가압류라고 해요. 물론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죠. 우리는 부동산만. 이해되시죠? 즉 상대방의 재산이 뭐냐 가지고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자의 권리가 금전적 권리냐 아니면 비금전적 권리냐, 그걸 가지고 구별하는 겁니다. 용어 일단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이 경우에 지금 여러분 갑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1억 돈 받을 권리다, 그죠?
지금 권리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뭐냐라는 겁니다. 1억 돈 받을 권리다 그죠? 금전적 권리에 기초해서 상대방의 부동산, 상대방의 재산의 종류는 따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임시로 처분 제한한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가압류. 아시겠죠? 그래서 갑은 뭘 신청하셔야 됩니까? 가압류 신청하셔야 됩니다. 가처분 신청하시면 안 돼요. 법원에서 안 받아줍니다. 가압류 신청. 자, 그래서 먼저 갑은 가압류 신청을 합니다. 자, 어디 가서 신청한다고요? 이거 시험에 나와요, 여러분. 시험 지문에 나옵니다. 어디 가서 신청을 하죠? 법원. 등기소 가서 신청하는 거 아니에요. 등기소 가서 가압류 신청하러 왔는데요 하면 공무원 깜짝 놀랍니다. 등기소 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시험 지문으로 등장해요. 자, 가압류 법원에 가서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 가서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되면, 자, 우리 법원은 항상 심리를 하고, 뭔가 국민들이 청구를 하거나 신청을 하게 되면 항상 심리를 하고 판단을 내립니다. 자세하게 내용을 살펴보고 판단을 내린다라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역시 아주 중요한 법률 용어입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재판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법원의 재판. 이 재자가 재단하다 할 때 재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자의 의미는 뭐냐면 심리라는 뜻이에요. 심리한다 이 말이에요. 살펴본다 이 말이에요. 자세하게 살펴본다. 그 다음에 판자는요, 판단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심리를 해서 판단을 한다. 항상 법원은 우리 국민들이 신청을 하거나 청구하면 뭘 한다고요? 재판을 하는데, 이 재판의 종류에는, 법원의 재판의 종류에는 역시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원의 재판의 종류. 자, 하나는요, 판결. 이제 기본적인 이런 법률 용어 여러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하나는 판결, 또 하나는 결정. 자, 그럼 판결과 결정의 차이. 판결과 결정은 이제 뭘 가지고 구별을 하느냐? 자, 판결은요, 변론을 거칩니다. 법원에서 변론을 거친 후에 판단을 내립니다. 변론을 거치고 심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판단을 내립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판결. 자, 그 다음 결정은요, 변론을 거치지 않고 심리에서 판단을 내립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결정. 판결과 결정. 용어 꼭 알아두셔야 돼요. 판결과 결정. 자, 그럼 변론이라는 게 뭐냐? 변론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에 출석을 해서요. 우리 법원에 직접 출석을 해서 자신의 주장과 입증,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 그 주장과 입증 행위를 하는 그 소송 행위를 변론이라고 합니다. 즉 쉽게 이야기해서 법원에 가서 뭔가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변론을 거치고 판단을 내리면 판결, 변론을 거치지 않고 판단을 내리면 그걸 결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주 상식의 선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게 신속한 절차일까요? 판결과 결정 중에서요. 당연히 결정입니다. 자, 결정은요, 변론을 거치지 않습니다. 제출한 서면만 가지고 법원에서 심리해서 바로 판단을 내립니다. 변론을 거치지 않고요. 그래서 보통 결정은요, 신청하게 되면 한 2, 3일 내로 나와요. 이해하시겠죠? 이에 반해서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변론 절차를 거치셔야 되니까 보통 이제 변론, 법원의 사정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보통 한 3주에 한 번 정도 변론기일이 잡혀요. 그래서 1회 변론기일, 2회 변론기일,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1심 판결 가는 데만 해도 보통 최소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죠. 비교가 안 됩니다. 어느 게 신속합니까? 결정. 이 결정이 훨씬 더 신속한 절차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특히 여러분 아까 앞에서도 제가 강조를 드렸지만 우리 등기법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주 논리성이 강해요. 그래서 하나하나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가압류를 신청을 했어요. 갑이. 이 가압류라는 게 임시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 가짜가 임시라는 의미예요. 그럼 지금 급하다라는 거죠. 왜냐, 지금 소송 제기하기 전에 일단 임시로 얘가 재산 빼돌릴 수 있으니까 재산 빼돌리게 되면 내가 승소 판결 받아봐야 강제 집행할 수 있는 대상이 없으니까요. 급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당연히 신속한 절차가 요구되겠죠. 이해되시죠? 예, 따라서 가압류를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 법원은 가압류 판결을 내릴까요? 가압류 결정일까요? 결정입니다. 그래서 가압류 신청하면 법원에서 서면만 가지고 심리를 해서요, 바로 가압류 결정을 내립니다. 가압류 결정.
자, 그럼 임시로 이제 붙잡아 놓는 법원에서 결정을 내렸어요. 결정을 내렸는데,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가압류 결정, 지금 이 X라는 부동산에 대해서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임시로 처분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어요. 이 결정 공시할 필요 있겠습니까? 네, 공시하셔야죠. 당연히 공시하셔야죠. 그래야 다른 사람이 보고 안 살 거 아닙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럼 우리 부동산에 있어서 가장 좋은 권리관계의 공시 방법은 뭡니까? 등기. 이해되시죠? 따라서 가압류 결정을 내리면 가압류 등기까지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서 아주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거의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법원에서 결정을 내렸어요. 신속한 절차다, 그죠? 아까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변론을 거치지 않고 아주 신속한 절차 아닙니까? 그러면 등기까지 이루어지는데 이 등기 역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따라서 가압류 결정을 내리게 되면 아까 가압류 결정은 누가 내리는 거죠?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내리게 되면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에게 가압류 등기를 해주세요라고 바로 촉탁을 합니다. 촉구하고 부탁한다. 촉탁을 합니다. 그래서 등기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촉탁으로 이루어진다. 그 논리적인 흐름 아시겠죠?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을 내렸어요. 근데 가압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변론을 거치지 않는 아주 신속한 절차입니다. 신속한 절차니까 등기 또한 바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촉탁으로 이루어진다. 법원에서 촉탁서를 보냅니다.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에게 촉탁서를 보내서 바로 가압류 등기가 이루어진다라는 거. 자, 그러면 자, 나온 김에요. 여러분 아까 판결, 변론 거친다라고 했잖아요. 시간 무지무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변론을 거치고 판결을 내렸어요.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럼 판결을 내리면 여러분 등기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판결을 내리면 등기는요. 그 소송에서 여러분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소송입니다. 판결하면 소송이에요. 소송을 제기하면 이제 변론 거치고 판단 내립니다. 그걸 판결. 자, 그러면 소송에서 여러분 이기신 분 있죠? 이기신 분은 뭐라고 합니까? 승소자. 그 승소자가 판결문을 가지고 원래 등기는 공동신청이거든요. 권리자,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인데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승소한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단독 신청. 기계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판결 받으면 단독 신청. 예외 없어요. 판결 받으면 단독 신청. 그 다음 법원에서 결정 내리면 등기는 어떻게? 촉탁. 바로 촉탁으로 바로 등기 이루어집니다. 신속한 절차.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때 가압류 등기는 법원의 촉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가압류 절차 끝이 났어요. 이제 가압류 절차 끝이 나면 이제 뭐 하셔야 됩니까? 일단 임시로, 가압류라는 게 임시로 하는 보존 처분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보존 처분 절차가 끝이 났어요. 그럼 이제 소송이죠. 이제 소송. 따라서 갑은 법원에 가서 대여금 반환, 빌려준 돈 좀 갚게 해주세요라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자, 아까 여러분 소송을 제기하면 판결이에요? 결정이에요? 변론 거칩니까? 거치지 않습니까? 거쳐요. 따라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으로부터 이제 판결이 나옵니다. 판결. 이제 법원에서 판결 받았어요. 이제 판결문이 이렇게 나와요. 피고 을은 원고 갑에게 대여금 1억 원을 지급하라 라고 판결문이 나와요. 자, 그럼 이 이제 판결문 가지고 판결문만 받으면 여러분 국가가 알아서 갑에게 1억 원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지금 이제 판결 받았어요. 이제 판결 받으면 뭐 하셔야 돼요? 채권의 궁극적인 만족을 얻으시려면 이제 판결 받고 난 뒤에 뭐 하셔야 돼요? 강제 집행. 그래서 판결 받고 그 다음 뭐 한다고요? 강제 집행. 판결을 받고 나면 이 판결 가지고 강제 집행합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이 판결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역시 법률 용어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판결을 가지고 여러분 이 판결을 가지고 지금 강제 집행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판결은 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의 원천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판결이 있어야 강제 집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판결은 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의 원천이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집행권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집행권원.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의 원천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판결하면 집행권원. 그래서 이 집행권원을 가지고 강제 집행 들어간다. 자, 그러면 이제 강제 집행의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강제 집행의 절차. 자, 일단 임시로 앞에서 붙잡아뒀죠. 소송하기 전에 일단 임시로 붙잡아뒀죠. 이제 승소 판결 받으면 이제 제대로 붙잡아둬야 될 거 아닙니까? 앞에서는 일단 임시로 해둔 거고, 이제 승소 판결 받았으니까 이제 제대로 붙잡아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압류라고 표현합니다. 다만 강학상 여러분 본압류라고 가압류와 구별하기 위해서 본압류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시험에는요 항상 법률 용어 본압류라는 말은 압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같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압류. 자, 일단 이제 제대로 붙잡아 놓는다 이 말이죠. 그럼 이제 붙잡아만 놓으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X라는 부동산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뭐 부동산 뭐 기둥 하나 떼주면 1억 원 되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돈을 채권의 갑이라는 사람이 채권의 궁극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이 부동산을 뭐로 바꿔주셔야 될까요? 돈으로.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현금화 절차라고 합니다. 이 현금화 절차가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개 실무에서 보시게 될 이게 경매라고 하는 겁니다. 현금화 절차. 부동산을 돈으로 바꾼다 이 말이죠. 경매에 붙인다라는 거. 그러면 누군가가 이제 매수 신청을 하겠죠. 매수 신청을 해서 제일 높은 가격을 써낸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 낙찰자라는 표현은 이제 맞아요. 낙찰자라는 표현 맞는데 그게 일본식 한자 표현이에요. 낙찰자라는 표현이. 여러분 입찰, 응찰, 낙찰 이런 표현이 다 일본식 한자 표현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 이제 일본식 그 한자 표현을 우리식 한자 표현으로 바꿔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제일 높은 가격을 써낸 사람을 최고가 매수 신청인이라고 합니다. 네, 나중에 중개 실무에서 보시게 될까요? 그건 이제 우리 과목에서 다루는 건 아니고 미리 말씀드리면요. 우리 등기법에서는 어디까지만 나오냐면 압류까지만 나옵니다. 우리 등기법에서는 여기 압류까지만 나와요. 나중에 현금화 절차 이 부분은 중개 실무라는 중개사 법령및 실무라는 과목 있죠. 이제 거기서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일 높은 가격을 써낸 사람 최고가 매수 신고인. 그럼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이제 매각 허가 결정을 받아요. 이제 최고가 매수 신고 그 매각 기일에 제일 높은 가격을 써내신 분이 이제 매각 허가 결정까지는 7일 이내. 7일이 지나면 이제 매각 허가 결정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매각 허가 결정까지 받았어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매각 허가 결정까지 받았습니다. 7일 지나서 이제 매각 허가 결정까지 받았어요. 그럼 그분을 매수인이라고 합니다. 매수인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그분이 이제 그 매수인이 1개월 이내 매각 대금을 납부합니다. 돈을 낸다고요. 매각 대금을 납부합니다. 매각 대금을 납부하면 이제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겁니까? 네, 주인. 네, 맞아요. 소유자.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최고가 매수 신고인, 매수인, 소유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개 실무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적지는 않겠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현금화 절차. 그러면 이제 그 납부한 매각 대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매각 대금. 그 돈을 가지고 여러분 의뢰 채권자가 한 명만 있는 건 아니겠죠? 지금 여기 제가 의뢰 채권자 갑이라고 했는데 의뢰 채권자가 한 명만 있는 게 아닐 거잖아요. 여러 명의 채권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채권자들에게 돈을, 그 매각 대금이죠. 그 돈을 나누어 줍니다. 권리의 우열관계 순서에 따라서 돈을 나누어 줍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배당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 물론 우리 시험은 이제 압류 단계까지만 시험에 등기법 시험에는 이제 출제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강제 집행의 절차 꼭 기억해 두세요. 뭐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압류하고 현금화 시키고 그 돈을 가지고 나눠준다. 배당. 그래서 압류, 현금화, 배당입니다. 자, 그러면 압류. 이제 구체적인 압류 절차.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 시험에 나와요. 자, 이제 구체적인 이제 압류. 여기는 압류를 한번 살펴볼게요. 압류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시스템은 똑같습니다. 뭐랑? 가압류랑. 가압류는 임시로 한다는 것 뿐입니다. 시스템 절차는 똑같다라고요. 따라서 자,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부터 하셔야 될까요? 뭐부터? 신청부터
신청부터 신청, 그 다음 결정, 등기입니다. 시스템은 똑같아요. 자, 따라서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압류 신청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건 가압류 신청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압류 신청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별하기 위해서 압류 신청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하느냐면 강제 경매 개시 결정 신청이라고 합니다. 용어가 좀 길죠. 강제 경매 개시 결정, 강제 경매 개시 결정 좀 내려주세요 라고 신청을 합니다. 강제 경매 개시 결정 신청. 그러면 법원에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립니다. 강제 경매 개시 결정 좀 내려주세요 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립니다. 즉 변론을 거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립니다. 이제 변론 거칠 필요 없잖아요. 법원에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해서 승소 판결 받았습니다. 얘 채권자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이제 변론을 거칠 필요가 없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강제 경매 개시 결정 신청, 강제 경매 개시 결정. 자, 그러면 이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 역시 공시해야 되겠죠.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안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동산에 있어서 제일 좋은 공시 방법은요? 등기. 그래서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까지. 강제 경매 개시 결정 신청, 강제 경매 개시 결정,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공시를 해야, 그래야 여러분 안 살 거 아니에요. 이 부동산에 있어서는 제일 좋은 공시 방법이 등기입니다. 등기. 다만 여러분들 시험과는 관련이 없지만 여러분 왜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시면요. 유체동산에 대해서도 여러분 막 가압류하고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유체동산에 대해서 왜 TV나 보면 나오잖아요. 유체동산에 대해서 막 이 가압류 지금 결정 내렸어요. 법원에 결정 내려줬다는 사실 공시해야 그래야 그 유체동산 다른 사람이 안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 뭘 붙여요? 딱지라는 표현은 당연히 안 씁니다. 그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시험과는 관련이 없어서 제가 적지는 않을게요. 그걸 봉인표라고 합니다. 봉인 뜯지 마라 이 말이죠. 봉인표. 이제 딱지라고 하지 마세요. 없어 보이니까. 아시겠죠? 네, 봉인표. 자, 여러분 가압류 색깔 먼저 아세요? 녹색이에요. 가압류는 녹색입니다. 녹색 봉인표를 부착을 하고요. 압류가 빨간색이에요. 적색 봉인표를 부착합니다. 아시겠죠? 물론 생명인 사람 구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요. 구별하죠. 부동산도 못 떼게 돼 있습니다. 에휴, 형사처벌 받습니다. 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드라마는 그냥 그 압류 이제 드라마는 뭐냐면 앞에 여러분 드라마가 뭐 여러분들 공부시키는 것도 아니고 뭐 이게 가압류하고 뭐 이런 거 다 보여주겠습니까? 이제 지금 막 궁극적 끝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압류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떼시면 큰일 납니다. 공무상 비밀 표시 무효죄에 해당합니다. 그거 떼시면 형사처벌 받아요. 그래서 뭐 TV가 좀 안 보이더라도 이렇게 살짝 그냥 그 참고 보셔야 돼요. 물론 요즘은 이 집행관들이 요즘은 아예 그게 안 보이게 뒤에다 붙여주고 하더라고요. 아주 자상한 그 집행관들이 뒤에다 붙여줍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그건 유체동산이니까 우리는 유체동산 아예 시험범위 아니에요. 이제 부동산. 그럼 부동산은 이제 제일 좋은 공시 방법이 뭡니까? 등기. 그래서 가압류 등기라고 기재가 되고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기라고 이제 기재가 됩니다. 자, 이게 뭐예요? 강제경매 개시 결정? 압류. 되셨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현금화 절차 들어가고 이제 배당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배당 절차에서 물론 이제 배당 절차 여러분들 시험과는 특별히 관련은 없어요. 특별히 관련은 없는데 이 배당에 관한 부분이 제가 여러분들 시험 문제를 보니까 민법에서 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민법에서 나오기도 하고 이제 중개실무에서 좀 나오기도 해요. 근데 깊이 있는 내용은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참고로만 우리 이제 공시법이랑은 관련이 없으니까 제가 참고로만 말씀드리면 이제 배당 절차에서 제일 먼저 배당을 받아가는 게 뭐냐면 집행비용입니다. 강제 집행할 때 들어간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집행 비용을 제일 먼저 1순위로 배당을 해줍니다. 그 다음 2순위로 배당을 받는 게 나중에 여러분들 그 민법 공부하시게 되면요. 민법 367조에 저당물의 제3취득자 비용상환 청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당물을 제3취득자는 신소유자 말하는 겁니다. 새로운 소유자가 거기에다 뭔가 비용을 투하한 게 있으면 그 비용상환 청구권은 2순위로 배당받아갑니다.
그 다음 3순위로 배당받아가는 게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 소액임차인의 그 최우선 변제권 아시죠? 그게 이제 3순위로 배당을 받아가요. 그 다음 같은 3순위로 동순위로 또 배당을 받아가는 게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 3개월치 임금채권, 3년치 퇴직금, 3순위로 배당받습니다. 그 다음 이제 배당받아가는 게 당해세, 조세채권 중에서 여러분 당해세, 당해세와 비당해세 구별하는 거 아시나요? 당해세, 당해세라는 건 그 물건에 관하여 발생한 세금을 당해세라고 합니다. 그 당해세의 대표적 예가 뭐냐면 재산세예요. 그 물건에 관하여 발생한 세금, 그걸 이제 당해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해세가 먼저 배당을 받아가요. 그러고 이제 담보채권자, 저당권자 같은 그 담보채권자가 그 다음으로 배당받아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왜 은행에서 돈 빌려주면요, 내 부동산 가치가 만약에 1억이에요. 1억이면 은행에서 여러분 1순위로 저당권 설정하더라도 1억 원 다 빌려줍니까? 안 빌려줘. 왜 안 빌려주는지 이제 이해하시겠죠? 앞에서 먼저 쭉쭉 다 받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억 원 다 안 빌려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어쨌든 이건 우리 시험과는 관련이 없고, 우리 시험은 이제 여기 압류 단계까지만. 그래서 강제경매 개시 결정 신청, 강제경매 개시 결정,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기까지. 자, 그래서 이 절차가 모두 끝이 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부분과 이제 비교를 하셔야 될 게 사례 2번입니다. 1번과 비교를 하셔야 돼요. 사례 2번. 자, 비교하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네, 자, 사례 2번을 같이 한번 보죠. 갑은 을에게 1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돈을 빌려줄 당시 을 소유 X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자, 그러면 을은 채무자이면서 저당권 설정자. 그 다음 갑은 채권자. 이제 갑이 돈 빌려줬잖아요. 그럼 갑이 돈 받을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은 채권자이면서 저당권자. 설정자와 저당권자. 여러분 설정자, 쉽게 이야기하면 설정자 하면 여러분 소유자가 설정자예요. 설정자. 저당권 설정자. 그 다음에 채권자가 뭐예요? 저당권자. 이거 한 6월 정도 됐는데 설정자와 저당권자, 저당권 설정자와 저당권자를 아직도 구별하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상당히 충격이었습니다. 수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한 6월 정도 됐는데 그걸 질문하러 오셨더라고요. 저당권 설정자와 저당권자 그걸 아직도 구별 못 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지금 6월이면 이미 이제 공부할 만큼 하셨는데 아직도 설정자와 저당권자를 구별 못 하셔가지고 제가 마음이 되게 안 좋아서,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아주 친절하게, 낙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주 친절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다시 이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야, 근데 참 정말로 뭐 웃기다고 해야 될지 뭐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합격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은 시험이구나. 6월 돼서 이것도 구별 못 하시는 분이 합격하시더라고요. 참 시험은 시험이에요. 네? 잘 가르쳐서 하신다고. 근데 가끔씩 보면 그래요. 합격자 모임 가보면 저분이 왜 왔지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오셨지 하면서 따라오셨나 뭐 이런. 근데 보면 진짜 합격하셨다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을이 마찬가지로 이제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을 때 갑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자, 역시 이제 제가 도식화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1번 사례랑. 자, 2번 사례인데 갑은 을에게 1억 원의 금전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은 채권자. 그 다음 을은 이제 돈을 갚아야 되죠. 채무자. 자, 그런데 이제 1번 사례와 차이점입니다. 돈 빌려줄 당시에 을은 자신 소유 부동산에다가 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줬어요. 그래서 자, 을을 여러분 뭐라고 하죠? 저당권 설정자. 그러니까 소유자가 설정자입니다. 저당권 설정자. 얘는 설정 받았어요. 자, 여러분 설정이라는 게요. 여러분 설정이라는 게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창설하다, 건설해서 할 때 설자입니다, 여러분.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자는 저당권을 만들어서 줄 수도 있고, 그 다음 전세권을 만들어서 줄 수도 있고, 임차권을 만들어서 줄 수도 있고, 소유권은 가장 강력한 권리거든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만든다는 거, 만들어서 준다는 겁니다. 따라서 만들어서 주니까 여러분, 이건 승계 맞습니까? 승계 아니에요? 즉, 갑은 제가 조금 어려운 이야기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 공시법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이 민법의 지식이 있어야 여러분 이 공시법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법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민법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권리를 가지고 있다가 이분에게 팔아요. 그죠? 승계 맞습니까? 이분은 제 권리를 가지고 있다가 이분에게 팔잖아요. 그럼 넘어가잖아요. 승계라는 게 이어받는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죠? 그럼 승계 맞아요? 네, 맞아요. 그걸 이전적 승계라고 합니다. 이전적 승계. 그 다음에 이건 만들어서 역시 주는 거예요. 만들어서 주는 겁니다. 승계 맞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걸 설정적 승계라고 해요. 그래서 승계에는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설정 만들어서 준다. 자, 그러면 이제 갑은 저당권자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아주 중요한 내용. 여러분, 채권자와 저당권자는요, 달라질 수 있습니까? 즉, 채권은 내가 가지고 저당권은 아들에게 주고. 됩니까?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즉,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분리가 안 됩니다. 반드시 동일인에게 귀속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민법에서 배우십니다. 저당권의 부종성. 따라다닌다 이 말이에요. 자, 누가 누구를 따라다닌다고요? 채권이 저당권 따라다니는 거예요? 저당권이 채권 따라다니는 거예요? 저당권이 채권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저당권이 채권에 부종한다. 부종, 붙어서 따라다닌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어느 게 주된 권리죠? 채권이 주된 권리입니다. 채권이 주된 권리고 얘가 종된 권리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저당권이 소멸하면, 자, 질문해 볼게요. 저당권이 소멸하면 채권은 소멸한다. O, X. X. 저당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만 소멸하는 거예요.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 O, X. O. 주된 권리니까.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같이 소멸합니다. 그래서 그걸 부종성. 그 다음 채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깁니다. 양도.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합니다. 그럼 저당권은 어떻게 돼요? 내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같이 넘어간다. 그걸 수반성.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분리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채권과 저당권은 동일인에게 귀속되어 있어야 됩니다. 분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자, 이에 반해서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는 달라질 수 있을까요? 돈은 내가 빌리고, 은행에서 돈 빌리러 갔어요. 그랬더니 은행이 담보 제공하래요. 아니면 돈 안 빌려줄 거니까. 담보 제공하랍니다. 근데 내가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소유하는 부동산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 찾아갑니까? 보통 그런 경우에. 보통 이제 내가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부동산이 없어요. 그럼 누구 찾아가요? 형제? 아, 보통 부모님 먼저 찾아가시는데. 부모님이 안 계신 경우에 이제 형제 찾아가시고 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부모님이 아버지가 아버지 소유 부동산을 담보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저당권 설정자, 아들이 채무자. 이해되시죠? 그럼 분리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얘는 분리가 됩니다. 구별하셔야 돼요.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아버지 돈은 안 빌렸어요. 채무자는 아니에요. 저당권만 설정해 줬어요. 저당권 설정자죠. 그 아버지 불쌍하죠. 아들 잘못 둔 죄로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뭐라고 합니까? 물상보증인이라고 해요. 불쌍하잖아요. 물상보증인이라고 합니다. 물상보증인. 자, 용어 물상보증인. 물상보증인의 의미 아시겠죠? 불쌍하잖아요. 네. 꼭 기억해 두세요. 이런 용어. 왜냐하면 여러분들 시험에 이런 용어가 바로 탁탁 튀어나와 버려요. 그러면 이 용어 보고 이게 무슨 말인지 한참 그거 해석한다고 그러면 시간 나가버립니다. 바로 이제 탁 듣고 물상보증인 하면 뭔지 바로 탁탁 나와야 돼요. 물상보증인 하면 채무는 없지만 저당권만 설정해 줬다. 그걸 물상보증인이라고 합니다. 물건에 대해서만 보증을 해줬다 이 말이죠. 채무는 없고 물상보증인. 불쌍하다 그죠? 네. 자, 일단 중요한 내용. 자, 그러면 지금 갑이 돈을 달라고 해도 변제기에 을이 변제를 하지 않습니다. 응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갑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아까 1번 사례랑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1번 사례. 자, 갑은요. 가압류 신청 할 필요 있을까요? 없어요. 왜 할 필요 없죠? 가압류 신청. 네, 저당권. 여러분, 저당권은요. 우리 민법에 따르면 얘는 경매 신청권이 있습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바로 강제 집행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저당권자는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은 경우에 경매 신청권이 있고 또 뭐도 있습니까? 우선 변제권도 가집니다. 저당권 꼭 알아두시자고요. 경매 신청권, 우선 변제권. 그럼 저당권자는 바로 경매 신청, 바로 강제 집행 들어갈 수 있으니까 가압류 신청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 그 다음. 자, 돈을 받기 위해서 궁극적인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강제 집행을 실시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강제 집행 실시하려면 아까 앞에 1번 사례에서 보셨죠? 뭐가 필요해요? 집행 권한. 강제 집행을 실시하려면 집행 권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1번 사례에서 뭐 했습니까? 집행 권한. 소송. 그래야 판결. 그 판결이 집행 권한이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 경우에 갑은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필요 있다. OX. X예요. 바로 경매 신청권이 있으니까. 바로 강제 집행 실시할 수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예. 자, 따라서 이 경우에 갑은요. 바로 뭐만 하시면 되느냐면 강제 집행만 실시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왜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때 기를 쓰고 저당권 설정 받으려고 하는 이유 아시겠죠? 가압류,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사실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가압류는 시간이 그래도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오래 안 걸리는데 여러분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물론 가압류 여러분 비용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비용 상당히 들어가요. 왜냐? 여러분 가압류라고 하는 것은 임시잖아요. 그죠? 소송 제기하기 전에 잘 기억해 보세요. 소송 제기하기 전에 임시로 한 거죠. 그러면 갑이 제가 여러분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갑이 1억 원을 빌려줬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아까 사례 그 사례는 당연히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빌려준 건 사실이다. 객관적 진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술이에요. 갑이라는 사람이 반드시 법원에서 돈을 빌려준 거는 객관적 진실이라 하더라도 갑이라는 사람이 소송에서 반드시 승소 판결 받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어요. 승소 판결 받는다는 보장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잘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만약에 여러분 소송을 제기한다. 그럼 갑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죠. 아까 1번 사례에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럼 소송을 제기하면 여러분이 판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생면부지의 사람이 판사님 얘가 을이 저한테 돈 안 갚아요. 돈 좀 갚게 해주세요 라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러면 판사는 당연히 물어보겠죠. 원고. 채권자가 원고입니다. 소를 제기한 사람 원고. 돈 빌려준 거 맞습니까? 즉 채권의 존재 사실에 대해서는 누가 주장하고 입증을 해야 될까요? 1억 원을 빌려줬다는 사실은 당연히 여러분 누가 주장하고 입증해야 되겠습니까? 원고, 갑이. 그죠? 갑이 1억 원을 빌려줬다, 을에게 1억 원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갑이 주장하고 입증을 해야 됩니다. 판사는 신이 아니거든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빌려준 거 맞습니까? 하는 거 갑이, 원고가 맞습니다, 판사님. 그러면 당연히 판사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증거 제출해 보세요.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 증거 제출해 보세요. 그랬더니 갑이라는 사람이 스케일이 커요. 스케일이 커서 우리 1억 원 정도는 현금으로 들고 다니잖아요. 보통 1억 원 정도는 현금으로 들고 다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그래서 1억 원을 현금으로 줬다라는 거. 주변에 본 사람도 없어요. 돈을 빌려줄 당시에 영수증도 받은 게 없습니다. 내지는 받았다가 분실했어요. 어떻게 입증을 하겠습니까? 본 사람도 없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당연히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압류라는 것은 일단은 임시로 해두는 거예요. 그 소송의 승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따라서 그 채무자 입장에서 봤을 때 가압류 당하면 여러분 채무자는 피해가 큽니까 안 큽니까? 내 부동산 등기부에 가압류 등기가 돼요. 피해가 큽니까 안 큽니까? 크죠? 이해되시죠? 근데 갑이 승소 판결 받는다는 보장 없잖아요. 그래서 법원은 을이 잘못된 가압류를 했을 경우에 을이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이 경우에 법원에 공탁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요. 가압류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아까 1번 사례에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이제 하셔야 되잖아요. 소송. 상당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변론이라는 걸 거쳐야 되니까.
그런데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이런 절차 거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주 여러분 은행에서 굳이 여러분 돈 빌려줄 당시에 왜 저당권 설정 받으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바로 뭐만 실시하시면 됩니까? 강제 집행만 실시하시면 된다. 자, 그럼 강제 집행의 절차는 압류, 현금화, 배당입니다. 똑같아요. 압류, 현금화, 배당. 자, 그러면 우리 시험은 이제 압류까지만 나오니까 압류. 시스템은 똑같습니다. 신청, 결정, 등기. 신청하고 법원에서 변론 거치지 않고 바로 판단, 결정. 그 다음 등기. 시스템은 똑같아요. 다만 용어를 구별을 합니다. 자, 지금 이 경우에 여러분 집행권은 받아가지고 강제집행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집행권은 없이 강제집행 들어가는 겁니까? 집행권은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라고 합니다. 집행권은 없이 임의로 들어간다라고 해서 이걸 임의경매 개시 결정. 용어 알아두셔야 돼요. 임의경매 개시 결정을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법원은 임의경매 개시 결정을 내립니다. 변론을 거치지 않고요. 바로 판단 내립니다. 임의경매 개시 결정. 자, 그러면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공시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야 다른 사람이 안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동산에 있어서 제일 좋은 공시 방법은 뭡니까? 등기. 시스템은 똑같습니다. 신청, 결정, 등기. 그러면 이때 등기는 당연히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단독 신청이에요? 촉탁이에요? 지금 법원에서 결정 내렸다, 그죠? 기기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법원에서 결정 내리면 등기는요? 촉탁. 법원에서 결정 내리면 등기는 어떻게? 촉탁. 신속한 절차. 결정, 신속한 절차입니다. 그죠? 그래서 등기도 바로 법원에서 촉탁서를 보내서 바로 등기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등기 역시 이제 촉탁. 그러면 이제 압류 절차 끝이 나고요. 이제 마찬가지로 현금화 절차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현금화 절차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배당 절차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때 갑은 배당 절차에서 저당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선 변제권이 있다, 그죠? 그래서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우선해서 배당을 받아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당해세 배당받고 나면 바로 이 저당권자가 배당을 받아갑니다. 이해되시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왜 압류 신청, 압류 결정, 압류 등기라고 하지 않는 이유 아시겠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이제 가압류는 가압류 신청, 그냥 가압류 결정, 가압류 등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건 압류는 압류 신청, 압류 결정, 압류 등기라고 하지 않는 이유 구별하기 위해서 집행권은 다시 집행권을 가지고 강제 집행 들어갑니다. 압류 들어갑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강제 경매 개시 결정 신청. 이제 강제로 들어간다. 판결까지 받아서 강제로 들어간다 말이죠. 그래서 강제 경매 개시 결정 신청, 강제 경매 개시 결정,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까지. 그다음 판결받지 않고 바로 강제 집행 들어갑니다. 임의로. 판결받지 않고 채권자 임의로 바로 강제 집행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임의경매 개시 결정 신청, 임의경매 개시 결정,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 그래서 우리는 등기부만 보면 등기부에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라고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럼 그건 무슨 이야기예요? 아, 이 부동산 소유자의 채권자가 판결받아서 강제 집행 들어왔구나 이 말이죠. 등기부에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라고 등기되어 있으면. 그 다음 등기부에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라고 등기되어 있으면요. 아, 저당권자가 판결받지 않고 바로 강제 집행 들어왔구나 이 말이죠. 구별하시겠죠? 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